예술이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정의 내리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어떤 단어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술이다. 특정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과나 책상 같은 외부 사물에 대한 단어는 보통 해당 사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러나 특정 사물에 대한 단어가 아닌 어떤 행위에 대한 단어를 정의할 때는 그 일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 특히 예술과 같이 추상적이고 여러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행위는 여러 정의가 있을 수 있다. 흔히 예술에 대해 말하기로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누군가는 기존의 것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라고도 하며 자신을 표현하는 것, 재미와 감동을 주는 것,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등등 저마다 수많은 정의들이 있다. 학술적으로는 예술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재현론, 표현론, 형식주의 등등의 이론적 정의들이 있다. 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정의로 내세우는 예술은 아름답고 근사한 것이다 라는 명제와 많은 철학적 예술 이론들 중 표현론에서 주장하는 예술은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명제를 통해 예술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그 고찰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예술이 어떤 실천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예술이 철학 그리고 삶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예술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려 한다. 아름다움과 근사함, 역사란 무엇인가? 철학이란 무엇인가? 과학이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본질에 대한 물음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마다 혹은 집단마다 제각각의 정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각각에 대한 보편적인 답을 해보자면 인류 역사란 시간에 따른 인류 변화의 기록이다. 철학, 과학, 종교는 각각이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탐구이다. 그렇다면 예술이 무엇인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예술도 어떤 사실이나 현상에 대한 기술 혹은 설명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철학과 과학, 종교처럼 어떤 진리에 대한 탐구 과정인 것일까? 우리는 흔히 훌륭한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아름답다 혹은 근사하다라는 말을 한다. 예술 작품뿐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보기 좋은 대상에게 같은 표현을 하기도 한다. 아름답다는 순우리말 표현인데 여기서 아름은 나를 뜻한다고 한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라는 말이다. 그리고 근사하다라고 할 때의 근사와 무언가와 가깝다라고 할 때의 근사는 그 한자어가 같다. 우리가 보기 좋고 멋진 것을 봤을 때 그것 참 근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 참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는 이러한 아름답다라는 표현과 근사하다라는 표현에서 예술에 대한 고찰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예술의 특징. 예술이 가지고 있는 자명한 특징 중 하나는 그것이 표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표현한다는 것은 내부 정신 세계의 무언가를 외부 세계에서 인식될 수 있는 무언가로 구체화시킨다는 의미이다. 구체화되지 않은 것은 예술이 아니다. 무언가를 개인의 정신 내부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 플라톤은 현실을 이데아의 모방이라고 했다. 그리고 예술은 현실의 모방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모방은 표현을 의미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플라톤과 라캉의 개념을 빌려 예술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내가 생각하는 예술은 플라톤의 말처럼 현실계의 어떤 것에 대한 주관적 감정의 표현, 그리고 라캉의 삼원계 개념 중 실제계에서의 무언가에 대한 주관적 감정의 표현이다. 우선 현실계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에 대해 말해보려 한다. 우리는 현실의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보며
여러 감정을 느낀다. 여기서의 현실에 대한 감정은 오감을 통해 생성된다. 오감은 주관적 감각이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 생성된 감정 또한 주관적이다. 따라서 현실계에 대한 예술은 현실계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주관적 느낌에 대한 감상평인 것이다. 실제계는 오감의 작용을 통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질서 지어지기 전의 순수한 세계이다. 개념화되지 않은 세계이다. 우리는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것은 인식할 수 없다. 즉 실제계에 대한 예술은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무언가를 우리가 인식 가능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개념화하려는 노력이다. 현실은 실제의 현상이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는 사물을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반사된 빛을 본다. 현실은 실제의 현상이라는 말은 사물은 빛의 현상이라는 말과 같다. 우리는 사물 자체를 인식할 수는 없지만 사물에 둘러싸여 있듯이 실제를 인식할 수는 없지만 실제에 둘러싸여 있다. 오감의 인식으로 구성된 현실은 의식과 맞닿아 있고 그 이면인 실제는 의식 밖 무의식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실제계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아니다. 실제계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이면이다. 우리는 벗을 수 없는 오감의 안경을 끼고 있고 그 위로 보는 실제는 현실로 현상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현실계에 대한 예술은 개념화된 대상에 대한 주관적 느낌의 주관적 표현, 실제계에 대한 예술은 개념화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의 주관적 표현이 된다. 즉 두 가지의 경우 모두 개인의 심적 표상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예술 작품은 표현 주체의 기술에 의해 표현되고 그 기술력에 따라 작품의 대상과 표현물 작품의 근사치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것의 본질을 그대로 표현해내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는 현실이나 실제의 어떤 대상을 느낄 때 그 대상 자체 본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능력과 그 느낌 표상을 최대한 보존하여 외부 세계로 표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다. 즉 본질을 파악하는 감각과 그 감각을 표현하는 기술력이 뛰어날수록 작품은 대상의 본질과 근사한 것이 된다. 즉 훌륭한 예술가들은 현실이나 실제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최대한 그 본 모습 그대로 표현해낸다. 그때 그 작품은 아름답고 근사한 것이 된다. 에스세틱스미아과 어센틱 진짜인, 정확한, 모사한 두 단어의 형태가 비슷한 것도 어떤 어원적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다. 예술과 철학.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술은 자아의 느낌대한 주관적 표현이다.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선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명확히 알기 위해선 무엇이 그것이고 무엇이 그것이 아닌지 정제해야 한다. 여기서 예술의 메커니즘을 간단하게나마 도식화해 볼 수 있다. 대상을 수용하고 자아가 그것을 느끼며 자아의 변화를 인지하고 작품으로 표현 실체화해낸다. 여기서 다시 예술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각에 대한 예술과 인지에 대한 예술이다. 번뜩이는 영감을 받은 화가가 생각할 새 없이 무아지경으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은 지각 단계의 예술이다. 자신의 영감을 인지하고 재구성하여 작품에 담아낸다면 그것은 인지 단계의 예술이다. 두 예술 사이에 우열은 없다. 예술가는 두 가지 경로 모두를 가지고 있다. 다만 나는 인지 단계의 예술을 다루고자 하며 후술될 예술이라는 모든 단어는 인지 단계의 예술을 뜻한다. 여기서 철학의 정의를 추출해 보려고 한다. 나는 지각에 대한 인지의 명료화 과정을 철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각을 알아차림으로써 생각을 시작한다. 지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인지이다. 즉, 인지의 시작은 생각의 시작이고 생각의 시작은 인지의 시작이다. 즉, 인지의 명료화 과정이란 생각의 정제, 생각의 명료화이다.
무엇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우선 무엇을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명료한 생각이 있어야 한다. 철학이란 인지생각의 정제, 명료화 과정이다. 그러므로 철학은 예술의 필요 조건이다. 그러나 여기서 철학의 의미는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철학의 의미와는 다를 수 있다. 여기서의 철학은 꼭 고도의 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시에 찔려서 따가울 때 따가움을 느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따가운지, 무엇이 어떻게 해서 따가운지, 그래서 약을 발라야 하는지, 병원에 가야 하는지 생각하는 인지의 명료화 수준이다. 기초적 의미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정 대상에 대해 철학이 없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감각자료가 부족하거나 감각자료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인지의 명료화가 되지 않은 것이다. 철학의 부재는 명료하지 못한 인지를 낳는다. 예술은 또 다른 나? 결국 표현적 예술이란 나의 철학을 외부 세계에 구체화시키는 행위이다. 나의 철학은 나의 자아를 분유하고 있으므로 또 다른 나를 창조하는 행위다. 이것을 차아라고 이름 붙여보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치인도 예술가일 수 있다.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전달하여 지지자들을 차아로 만들어낸다. 정치인에게 지지자는 또 다른 나이다. 교수나 학생이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철학을 학문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학문서적 내지 학술 논문이 될 것이다. 저자에게 그 작품은 또 다른 나, 즉 차아이고 이때 그 저자는 예술가가 된다. 과학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쌓아온 학문을 통해 우주의 본질에 대해 인식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인식을 정제하고 명료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우주론을 구축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수학의 언어로 표현해냈다. 아인슈타인의 공식들은 수학으로 쓰여진 또 다른 아인슈타인이다. 숫자에 대해 숫자, 논리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수학자라고 하고 물리적 우주의 본질에 대해 수학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이론물리학자라고 한다. 그리고 물리적, 정신적 우주의 본질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들에 대해 언어 논리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한다. 패션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에겐 옷은 연장된 나이다. 화가에게 그림은 그려진 나이다. 음악가에게 음악은 들려진 나이다. 작가에게 글은 쓰여진 나이다. 무용가에게 춤은 추어진 나이다. 대부분의 종교인에게 신은 완전한 나이다. 여담이지만 신을 자아가 생각하는 완전함이라는 틀에 넣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신에 대해 사유할 때 전지전능한 인간의 모습을 그리지 않는가? 대부분의 종교인이 이러한 자아중심적 혹은 인간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신은 완전함 자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나는 아니다. 신을 완전한 나로 사유하는 것은 종교보다 예술에 가깝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 작가를 알 수 있다. 자연은 항상 무언가를 낳는다. 낳는 행위는 자연의 가장 명징한 속성 중 하나일 것이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생생지위역이라고 한다. 낳고 또 낳는 것이 자연의 변화라는 것이다. 주역에 따라서 낳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고 가정하면 인간은 자식을 낳거나 또 다른 나를 창조함으로써 그 도리를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아름다움과 근사함 단락에서 언급했던 아름다움과 근사함이라는 단어를 다시 가져와 보자. 어떤 예술 작품이 아름답고 근사한 작품일까? 작품은 자아의 분유이다. 아름답고 근사한 작품이란 더 나답고 나와 더 근사한 작품이다. 아름답고 근사한 것이 되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한다. 진정한 나를 꾸밈없이 던져 놓아야 한다. 진정으로 나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던 것일 것이다. 원자 단위에서 본다면 우주에 같은 인간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박찬욱 감독의 말처럼 결국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 된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근사한 것이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 이유. 인간은 모든 본질에 대한 알매 욕망이 있다. 자신의 본질에 대해, 우주의 본질에 대해,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에 대해 알고자 한다. 그런 욕망은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뿌리박혀 있다. 고대부터 현대 이전까지의 인류 사회에서 대다수의 인간은 생존 이외의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현대인의 노동 시간은 과거에 비해 줄고 여가 시간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늘어났다. 인간은 여유가 있다면 끊임없이 자신과 우주를 궁금해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과 세계를 개념화한다. 그래서 혈액형, MBTI 같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외부의 도구에 열광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나를 잘 아는 것이 생존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자아는 끊임없이 자신을 궁금해한다. 그러나 자아에겐 거울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궁금해하는 자아를 달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쓴다. 그것은 보통 중독을 통한 자아 마취의 형태를 띠는데 게임이나 술, 섹스, 과로, 스포츠, 정치, 사이비, 도박, 독서, SNS, TV, 유튜브, 타인에게 집중하기 등이 있다. 이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가족이나 친구, 정부, 미디어에 자아를 의탁한다. 현대를 사는 개인들에게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는 위의 항목들에 해당되지 않기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 노동의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생존과 노동에서 더욱 자유로워지고 있다. 노동시간의 감소는 자유시간과 여가의 증가를 수반한다. 늘어난 여가는 인간에게 여유를 준다. 도서관에서 들리는 책 넘기는 소리처럼 고요한 여유 안에서 자아의 외침은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위에서 언급한 자아 실종에 대한 문제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외부의 자유는 내부의 부자유를 가져온다. 생존과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신체의 자유는 정신의 부자유를 가져온다. 자유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늘어난 선택지는 우리에게 불안으로 다가온다. 어떤 것이 더 나은 행동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만큼 자아는 우리를 억압한다. 우리는 자아가 허락한 만큼의 자유만을 누릴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자아의 실존적 불안을 마취시키는 행동만 선택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자아의 횡포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아를 마취시키고 의탁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아에게 자아의 모습을 적나라히 보여주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예술은 현대사회에 퍼져있는 자아 상실이라는 독의 해독제이다. 예술은 나의 벌거벗은 내면의 모습 그대로 그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여 외부 세계의 무대 위로 스스럼 없이 던지는 것이다. 언어로, 소리로, 색으로, 대화로 어떤 방식이 되었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표현해야 한다. 머릿속에 있는 자아를 외부 세계에 구체화시켜야 한다. 외부 세계에 구현된 자아는 다시금 나와 타인에게 인식된다. 예술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자신을 알아간다. 그리고 타인에게 인식된 나의 자아는 다시 타인을 통해 나에게로 비춰진다. 그렇게 비춰진 자아는 진짜 자아의 거울이 된다. 그러니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거울을 원한다면 우리는 진짜 나를 표현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나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 내가 나로 행동할 때 근사해질 수 있다. 내가 나의 삶을 살 때만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때의 삶은 예술이 된다.